2013년 1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이 아무리 짙어도 덮어버릴 수 없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에 수백 명이 뿜어내는 땀 냄새,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찌르는 살기. 장례식장 바깥에는 경찰 병력이 겹겹이 둘러섰고 상공에는 취재 헬기가 맴돌았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가 쓰러진 것처럼, 아니,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전선처럼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단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둠의 왕처럼 군림하며 밤의 질서를 피로 다시 써내려간 남자. 광주의 흙바닥에서 올라와 서울의 네온 사인을 검게 칠해버렸던 이름, 김태촌. 사람들은 그를 밤의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업소가 다쳤고, 그가 노려보면 인간이 꺾였습니다. 법은 멀었고 그의 주먹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남자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살과 뼈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이 아니라 경계의 공간이 되었고, 검은 양복들은 슬픔보다 계산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할지 울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숨죽인 속삭임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 남자는 여기까지 왔을까? 시골 깡촌의 주먹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보스가 되었을까? 그 답은 장례식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시계를 거꾸로 돌렸을 때 가장 배고프고 가장 거칠었던 도시의 골목에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전라남도 광주. 개발의 바람이 분다며 사람들은 희망을 말했지만 뒷골목은 여전히 굶주린 짐승들의 정글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맞고 힘이 없는 자는 빼앗기고, 경찰의 호루라기보다 형님들의 기침소리가 더 무겁게 울리던 시대. 여기서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먼저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끝까지 눌러버리는 것. 그 혼란 속에서 유독 눈빛이 다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근육이 터질 듯한 거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보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놈 눈가를 봐라. 사람 보는 눈이 아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살모사 눈이다. 그 청년의 이름이 김태촌이었습니다. 김태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의린이 낭만이니 하는 건 배부른 자들의 장식품이라는 걸, 지면 끝이라는 걸, 그리고 한번 꺾인 놈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에게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일 작업이었고 결과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식구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한국 조직폭력사의 굵은 줄기가 될 서방파의 씨앗. 그런데 김태촌이 식구들에게 가르친 건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구를 가르쳤습니다. 주방의 칼, 공사판의 쇠파이프 손에 쥐면 차가워지는 그 금속의 감각. 남들이 맨주먹으로 폼을 잡을 때 그의 식구들은 품속에 준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광주의 룰을 부숴버릴 만큼 잔인했습니다. 기존 세력은 비웃었습니다. 건달이 가오가 있지 연장을 쓰냐.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골목에서 마주친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원히. 김태촌의 방식은 간결했습니다. 경고는 딱 한 번. 말을 듣지 않으면 그날 밤 작업이 들어갑니다. 장소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낮이든 사람이 붐비는 다방이든 목표가 정해지면 번개처럼 나타나 회를 치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가 아스팔트를 적실 때 목격자들은 공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하나의 말이 퍼졌습니다. 김태촌이 떴다. 그 말 한마디에 셔터가 내려가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경영하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좁았습니다. 그의 야망을 담기엔 그릇이 작았습니다. 김태초는 지도를 펼쳐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돈과 권력, 그리고 밤의 향락이 넘쳐 흐르는 곳, 서울. 그곳은 이미 주인 있는 땅이었습니다. 충무로, 명동, 영등포, 구역마다 선배들이 턱을 괴고 앉아 있었고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들이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초는 웃었습니다. 서울놈들이 주먹만 믿고 설치는 걸 그는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자. 그리고 그는 식구들을 이끌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무리가 양떼가 노는 목장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속의 무게, 칼날의 차가움, 그리고 끝내버리겠다는 결심. 서울역에 내린 순간 화려한 네온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급 세단이 줄지어 서고 웃음소리가 쏟아지는 밤거리. 하지만 김태초는 그 화려함 뒤에서 더 진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돈 냄새, 그리고 피 냄새. 그는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냥터에 들어온 맹수처럼 낮게 엎드려 주변을 훑었습니다. 누구부터 꺾어야 도시가 흔들릴지 계산은 이미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토박이 건달들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쓰는 촌놈들이 뭘 하겠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촌놈들이 가져온 건 촌스러움이 아니라 서울 밤거리를 피로 뒤집을 태풍이라는 걸. 김태춘의 서울 입성. 평화롭던 밤거리로 늑대가 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처음으로 서울 바닥에 자신의 명함을 내미는 사건이 터집니다. 주먹이 아니라 도구로, 대화가 아니라 습격으로. 서울의 룰을 찢어버리는 첫 번째 피해 인사. 그날 이후 서울 유흥가에는 매일 밤 앰뷸런스 사이렌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서울에 짐을 풀었다고 해서 곧장 칼을 빼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초는 서두르는 놈이 아니라 한번 물면 끝까지 찢어먹는 놈이었습니다. 낮에는 골목을 걸으며 업소의 동선과 주인의 얼굴을 외웠고 밤에는 차 안에서 담배 연기 속으로 지도를 접었다 폈습니다. 누구를 먼저 꺾어야 소문이 공포로 바뀌는지, 어디를 치면 서울 전체가 흔들리는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아니라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바닥의 놈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엉성한 양복 구두에 묻은 흙탕물. 촌놈 냄새 난다고. 야, 교육 좀 시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육하러 간 놈들이 먼저 졸업을 당했습니다. 김태촌의 식구들은 서울이 알던 싸움의 룰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대표끼리 만나 맞짱 뜨고 체면 세우고 타협하는 그 낡은 방식. 김태초는 그걸 개나 줘버릴 껍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8시가 넘자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트클럽, 룸살롱, 기존 조직이 관리하던 업소들. 셔터가 내려가고 음악이 꺼지는 순간 그 안은 지옥이 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품속에서 신문지에 감싼 쇠파이프와 칼이 나왔습니다. 다 엎드려 고함이 터지면 비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 건달들이 너네 어디 식구냐 따질 틈도 없었습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축이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놈들을 내려다보며 김태초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 오라고 해라. 업소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돈봉투가 준비되고 명의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명동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틀밤 자고 나면 강남의 유흥가가 넘어갔습니다. 소문이 퍼질 틈조차 주지 않는 속도전. 반격을 준비할 시간조차 뺏는 압도. 서울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골 촌놈의 상경이 아니라 도시를 먹는 전염병이라는 걸. 거리에는 새로운 말이 돌았습니다. 김태촌이랑 눈 마주치지 마라. 재수 없으면 그날로 제사상 받는다. 상인들은 알아서 돈을 바쳤고 경찰들조차 그 같은 구역은 괜히 순찰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넓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는 김태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커질수록 다른 이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웃는 사내 조양은, 그리고 광주에서부터 악연으로 얽힌 이동재, 각자의 구역, 각자의 자존심, 각자의 칼끝이 서울이라는 한판 위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듯 서울 밤바닥에도 두 명의 오야붕이 함께 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태초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업소 몇 개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고, 서울 전체의 질서를 새로 쓰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려면 사람들의 기억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겁만 먹으면 끝이야. 그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다음 목표는 상징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모두가 아는 곳, 그곳을 피로 물들이면 서울의 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초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칼 한 번 휘두르면 이기는 싸움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꺾는 싸움은 다릅니다. 서울은 넓고 주인은 많고 소문은 빠릅니다. 어설픈 승리는 곧바로 반격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했습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누구도 감히 이를 드러내지 못할 만큼 공포가 공포를 낳도록 도시는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노린 건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서울 바닥의 기억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장소, 누구나 입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사건. 그 한 방이 터지면 경쟁 조직들은 칼을 들기도 전에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선택된 곳이 명동 한복판 뉴서울 호텔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호텔,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곳.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돈이 흐르고 정보가 오가고 경쟁 조직의 간부들이 드나드는 심장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태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눈빛이 죽어있는 칼잡이들, 망설임이 없는 행동대, 한 번 뛰면 뒤를 보지 않는 놈들. 명령은 길지 않았습니다. 가서 정리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따지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협상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본보기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데이는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비는 늘 핏자국을 지우는 척하지만 결국 더 짙게 남깁니다. 호텔 앞에 검은 세단들이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양복 속 주머니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신문지로 꽁꽁 감싼 물건들, 칼과 쇠파이프와 둔기들. 사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으니까요. 회전문이 돌아가며 삐걱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로비의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취객이 아니라 사람을 해본 놈들이라는 걸. 그들이 향한 곳은 나이트클럽 문. 문이 열리자 음악과 웃음이 한순간에 끊겼고 그 자리엔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엎드려 짧은 고함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몸부터 낮췄습니다. 고개를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들 직감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모여 앉아있던 경쟁 조직원들. 그들은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쇠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바닥에 넘어지는 의자, 깨지는 유리,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덮쳐서 끝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항하려 했고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촌이 원한 건 도망칠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뉴서울 호텔은 서울 바닥의 규칙이 바뀌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즈음 검은 양복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뒤늦게 찾아온 공포와 눈앞에서 본 걸 믿지 못하는 목격자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 사회면은 한 문장으로 도배됩니다. 명동 한복판 호텔 습격. 경찰은 비상이 걸리고 유흥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암흑가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김태촌이 미쳤다. 저놈은 선을 지우는 놈이다. 그 사건 이후 서울의 밤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강자인지 말로 따지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름만으로 사람을 눕히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촌 그 세 글자는 단순한 두목의 이름이 아니라 지옥의 다른 말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을 함께 나눌 수 없는 또 다른 칼날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양은 그의 눈도 김태촌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뉴서울 호텔의 피바람 이후 서울 바닥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김태촌을 상대로 룰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선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인간은 싸우는 게 아니라 지우는 놈이다. 그래서 조직들은 더 이상 맞붙지 못하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인들은 돈 봉투를 스스로 준비했고 업소 사장들은 문을 열기 전에 김태촌의 눈치를 봤습니다. 김태촌은 서울을 접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촌은 자신이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칼로 올라간 놈은 결국 칼로 꺾입니다. 돈은 쓰면 끝나고 의리는 배고프면 찢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찾은 건 더 위에 있는 것, 칼보다 강하고 돈보다 오래가는 것, 권력, 찍어주는 도장, 면죄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은 썩기 마련이지만 뒷배는 영원하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성장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속은 더러웠습니다. 정치인들은 낮에는 정의를 말하고 밤에는 더러운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노조를 조용히 만들어야 했고 선거판에서 상대를 눌러야 했고 시끄러운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긴 싫지만 결과는 필요했던 사람들. 김태촌은 바로 그 틈에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회장님, 불편한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폭력은 더 이상 골목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뢰가 되었고 처리가 되었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태촌은 해결사로 진화했습니다. 누가 시끄럽다 하면 밤에 조용해졌고 누가 버틴다 하면 다음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경찰과 검찰의 시선을 비켜갔습니다. 잡으러 오면 전화 한 통에 풀렸고 조사를 받아도 겁이 없었습니다. 그가 믿는 건 주먹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법 위에 둔 듯 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시민이었고 눈을 피하는 건 공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결탁한 조폭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더 빨리 달릴수록 더 크게 부서집니다. 김태촌의 오만은 점점 커졌고 의료의 수위도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고 믿게 만들 사건 하나가 김태촌의 손에 걸립니다. 1986년 인천 뉴송도 호텔. 한 유력 검사가 자신의 뒤를 봐주던 호텔 사장과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곧 현실이 됩니다. 검사라는 이름의 사람이 조폭 두목에게 부탁을 넣는 순간 그 자식 너무 건방져. 선 좀 봐줘. 김태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낮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친절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인천의 밤 누군가의 다리가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유송도 호텔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들춰낸 사건이었습니다. 권력과 범죄가 한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것. 조폭은 정치의 그림자였고 정치는 조폭의 방패였다는 것. 김태초는 그 방패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곧 광기가 됩니다. 대낮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사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잠복해 있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쇠파이프가 내려꽂혔습니다. 목표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면 끝납니다. 김태촌이 원하는 건 끝나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몸, 무너진 자존심, 평생 따라다니는 굴욕. 그들은 다리를 노렸습니다. 힘줄을 끊고 무릎을 부수고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사장은 피범벅이 되어 쓰러졌고 그날 이후 두 다리는 다시는 그의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초는 놀라울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뒤에 검사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듯 그는 도망도 느긋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니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또 다른 맹수들이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촌이 정치권과 손잡고 큰일을 처리하는 동안 조양은은 날카롭게 세력을 다듬었고 이동재는 빠르게 판을 넓혔습니다. 서울 밤바닥은 마치 좁은 링 위에 3마리 맹수가 올라선 꼴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물러서면 끝입니다. 자존심도 이권도 목숨도 전부 걸린 싸움, 삼국지가 시작된 겁니다. 김태초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동재는 껄끄럽고 조양은은 위험합니다. 둘을 동시에 상대하면 판이 길어지고 길어진 판은 그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먼저 끝내기로 합니다. 표적은 이동재. 조직의 보스가 무너지면 밑은 모래성처럼 흩어집니다. 김태촌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8년 대낮 서울의 한 식당가 이동재가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화가 사람들 수행원 이동재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태촌의 자객에게 시간과 장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마스크 쓴 사내들이 튀어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예외 없이 쇠망치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잡아 한마디로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적으로 그리고 결심으로 이동재는 넘어졌고 그 순간 김태촌의 진짜 명령이 떨어집니다. 죽이지는 마라. 다시는 건달 못하게 만들어라. 그 말은 죽음보다 잔인했습니다. 칼날이 발목을 파고들고 망치가 무릎을 깨부수는 소리가 대낮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지만 누구도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말리는 순간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동재는 그날 이후 휠체어 신세가 됐습니다. 건달에게 다리를 잃는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비파는 하루아침에 와해됐고 조직원들은 흩어졌습니다. 보스가 무너지면 의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는 건 살길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조양은. 하지만 조양은은 그 무렵 감옥에 있었고 김태초는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서울을 독식했습니다. 경쟁자는 불구가 되었거나 철창 뒤에 갇혔습니다. 김태초는 전국의 군소 조직들을 끌어모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조직들까지 그의 깃발 아래로 모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연합의 정점에 서서 스스로를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법이고 내가 곧 밤이다. 그 순간 김태초는 진짜로 무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치권의 비호,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잔혹한 폭력, 삼박자가 완성된 듯 했습니다. 그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엎드린 착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늘 위험합니다. 너무 커진 존재는 언젠가 짐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칼부림이 나는 조폭의 활개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국가의 수치가 되어갔습니다. 권력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괴물을 치워야 한다. 필요할 때는 개처럼 부리지만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 법. 김태초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 청와대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김태촌의 운명을 뒤집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 한 문장이 곧 조종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대한민국 최악의 깡패에게 총구를 겨누는 순간 김태초는 비웃으려 했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이번엔 아무도 전화 받지 않는다는 것을. 1990년 10월 13일 텔레비전 화면 속 노태우 대통령의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그 입에서 떨어진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적을 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조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말.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경찰과 검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냥이었습니다. 강력부가 꾸려지고 전담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복경찰이 깔렸고 유흥가마다 불시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하며 굽신거리던 비리경찰들이 하루아침에 몽둥이를 들고 엎드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뒷돈을 찔러 넣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 받으면 나도 잘린다. 그 말은 공포였습니다. 돈이 통하지 않는 순간 김태촌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표적은 분명했습니다. 제거 대상 1호 김태촌. 그 이름은 단속의 상징이었고 정권의 성과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태촌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쇼하다가 끝나겠지. 냄비 근성 어디 가겠냐.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이 잡혀 들어가고 왼팔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직의 자금줄이 끊기고 은신처가 하나둘씩 발각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버림받았구나. 자신을 이용해 먹던 정치인들도 검사들도 경찰들도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초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밤 숨을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부터 그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매일 잠자리를 바꿨습니다. 모텔 여관, 기도원 아는 사람의 빈집, 휴대전화는 쓰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만 사용했고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추적당합니다. 숨소리조차 기록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서운 건 공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경찰보다 더 가까운 건 부하였고 부하보다 더 가까운 건 돈이었습니다. 조직이 흔들리면 충성은 금이 갑니다. 김태초는 신복에게조차 의심을 뿌렸습니다. 형님 안전한 곳 마련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네가 경찰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는 믿음 대신 공포로 조직을 묶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이제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는 칼이 놓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숨을 죽였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밤을 지배하며 양주를 들이켰던 보스가 이제는 차 안에서 식은 햄버거를 씹으며 내일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낡은 등산복 눌러쓴 모자 굽은 어깨, 왕이 쥐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태촌 검거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김태촌 잡는 놈은 특진, 포상은 형사들의 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김태촌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내연녀, 운전기사, 단골 식당 옛 동료, 심지어 그의 숨소리가 남아있을 것 같은 자취방까지 포위망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김태초는 도망칠수록 더 좁은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덫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의 어느 늦은 밤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 김태초는 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한때는 천하가 다 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씹담한 햄버거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광주에서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나? 정치를 기웃거리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후회는 늦습니다. 후회는 이미 잡힌 자의 사치였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태촌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나오시죠. 그 순간 김태촌은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수십 명의 수사관이 이미 단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 왕의 웃음이 아니라
사냥감의 웃음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렸고 그는 순순히 나왔습니다. 반항은 없었습니다. 저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철컥, 그 차가운 금속 소리가 그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는 고개를 숙인 김태촌의 얼굴이 대서특필됩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악마가 잡혔다. 정부는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첫 번째 트로피. 하지만 김태촌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끝일 것 같으냐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벽이 사람을 막아도 돈과 공포는 벽을 뚫는다는 걸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아주 낮게 말하듯 생각했습니다. 감옥은 내 무덤이 아니라 내 두 번째 사무실이다. 그리고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곧 모두가 보게 됩니다. 교도소 문이 닫히는 소리는 보통 사람에게 종말의 소리입니다. 자유의 끝, 인생의 바닥. 하지만 김태촌에게 그 소리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모이는 곳엔 서열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면 보스는 태어난다고. 교도소는 벽이 아니라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그는 다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수감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신한 재소자들이 도열해 허리를 꺾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교도소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죄수는 죄수로 들어왔는데 대접은 VIP처럼 시작된 겁니다. 교도관들도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인간은 그냥 조폭이 아니다. 바깥 세상과 줄이 닿아 있다. 잘못 건드리면 내 인생이 꺾인다. 그 불안이 교도소 안에서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초는 독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말이 독방이지 사실상 개인 스위트룸 같은 공간. 거기서 그는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바깥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문과 잡지는 기본이었고 몰래 반입된 대포폰까지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철창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 쪽 수금은 어떻게 됐냐? 바깥이 술렁였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 김태초는 확신했을 겁니다. 벽은 내 권력을 막지 못한다. 면회실은 항상 붐볐습니다. 조직 간부들은 물론이고 사업가 연예인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어른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영치금 봉투를 바치며 김태촌의 눈에 들려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돈은 곧 공기였고 공기가 움직이면 규칙이 바뀝니다. 김태촌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식사는 일반 재소자의 짬밥이 아니라 사식으로 들어온 음식이 차려졌고 빨래와 청소는 꼬봉들이 도맡았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왕처럼 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공권력이 그 왕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보안과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김태촌 씨, 여긴 교도소입니다. 행동 똑바로 하세요. 그 말은 원래 권력이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촌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과장님 옷 벗고 싶으세요? 퇴근길, 밤길이 어두우신가? 그 한 문장이 협박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로 들렸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보안과장은 윗선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김태촌, 심기 건드리지 마라. 피곤해진다. 그 말은 사실상 항복이었습니다. 법치국가의 벽 안에서 법이 범죄자의 눈치를 보는 장면. 그 순간 교도소는 교정기관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장난감이 됩니다. 김태초는 그걸 즐겼습니다. 자신이 시스템 위에 있다는 착각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병원 특실을 들락거렸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바깥 공기까지 맛봤습니다. 병실 앞엔 조직원이 경호를 섰고 간호사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국민들은 뉴스로 그 소문을 접하며 분노했지만 김태초는 태연했습니다. 그에게 분노는 화면 속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세상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몸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물처럼 마시던 술,
밥 먹듯 집어삼키던 약 끊임없는 긴장과 폭력의 생활. 강철 같던 몸이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기침이 길어지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폐와 심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병원으로 실려갔고 더 자주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김태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노리던 눈이 사람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날 죽이러 온다. 평생 남을 공포에 떨게 하던 남자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늙고 병든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상에 새로운 얼굴을 내밉니다. 출소를 앞두고 혹은 출소 후에 그는 선언합니다. 이제 주먹 세계를 떠난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 하얀 옷, 성경책, 눈물. 언론은 열광했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둠의 왕이 빛을 찾았다. 하지만 그 빛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면이었을까요? 김태초는 늙었습니다.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무기는 하나뿐입니다. 이름, 악명. 그 악명을 상품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상품이 겨냥한 건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연예계, 한류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얼굴들을 향해 김태촌의 어둠이 다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도 있겠다고. 김태초는 검은 양복 대신 하얀 옷을 걸치고 강단에 섰고 성경책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언론은 그 장면을 반복해 틀었고 일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어둠의 왕이 빛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김태촌이 진짜로 바꾼 건 삶이 아니라 포장지였습니다. 그는 늙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직접 칼을 쥐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무기를 꺼냈습니다. 이름 석자, 공포의 브랜드. 사람은 주먹을 잊어도 악명은 잊지 못합니다. 김태초는 그 악명을 이용해 다시 판에 끼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봉사와 신앙, 속으로는 돈이 오가는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닿은 곳이 연예계였습니다. 당시 한류 열풍은 뜨거웠고 스타의 일정 하나에 거액이 움직였습니다. 김태초는 그 흐름을 황금으로 봤습니다. 표적이 된 건 톱스타 권상우, 팬미팅과 계약 약속과 돈.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꼬인 틈에 김태촌이 등장합니다. 어느 밤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가 울렸고 상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공포. 김태초는 부드럽게 말하는 척하면서도 문장 끝마다 칼날을 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이 피로 물들 수 있다는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과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협박은 말이 아니라 전력에서 나오는 공포였습니다. 권상우는 결국 고소장을 냈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회개했다더니 결국 거짓말이었나. 하얀 옷은 가면이었고 성경책 뒤에는 여전히 이빨이 남아있었나. 녹취가 보도되고 제목이 달리고 여론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김태초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서운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겁주는 초라한 노인,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한때 서울밤을 흔들던 그 이름이 이제는 예능의 유행어로 소비됐습니다. 나 김태촌인데라는 말이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찾아오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전화도 줄었습니다. 돈도 뒷배도 체면도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망가진 몸뿐이었습니다. 숨은 가빴고 기침은 깊어졌고 병원 출입은 잦아졌습니다.
김태초는 결국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공포로 얻은 존경은 공포가 사라지면 곧바로 경멸로 바뀐다는 걸.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과거를 되감았을 겁니다. 광주의 골목, 서울의 네온 호텔의 피비린내, 그리고 수갑 소리. 하지만 기억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병실, 점점 조용해지는 이름, 그리고 끝내 찾아오는 그날. 병실은 늘 정직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전설로 불려도 침대 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약해집니다. 김태촌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건 수갑도 아니고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력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순간 보스라는 말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아주 조용히 그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삐 소리만이 정막을 찢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노인은 앙상했습니다. 뼈만 남은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서울의 밤을 쥐락펴락하며 사람을 눕히던 남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병명은 폐렴과 심장질환. 젊은 시절 남들이 평생 마실 술을 몇 년 안에 퍼부어 놓고 하루에도 몇 갑씩 태우던 담배가 결국 복수하러 온 겁니다. 병실 풍경은 더 쓸쓸했습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이 복도를 메우고 형님을 외쳤을 텐데 이제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옛 부하들조차 눈빛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형님 좀 어떠십니까? 하지만 그 존댓말 사이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군.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군.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살 길을 찾아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었고 누군가는 다른 조직의 우산 아래 들어갔습니다. 늙고 병든 김태초는 더 이상 우산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김태초는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꿈을 꿨을 겁니다. 비 내리던 광주의 뒷골목에서 처음 칼을 쥐던 날의 전율, 명동 호텔 로비를 당당히 걸어 들어가던 날의 오만, 경쟁자를 꺾고 세상이 무릎 꿇던 그 순간의 쾌감.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남는 건 차가운 천장과 가슴을 찢는 통증뿐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팠고 심장은 펌프질을 버티듯 겨우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 할아버지 밤마다 헛소리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평생 남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자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끝내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2012년 병세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말은 흐려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노인만 남았습니다. 돈도 사라졌고 명예는 이미 권상우 협박 사건으로 조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변에는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화 속 조폭은 의리를 외치며 장렬하게 죽지만 현실은 훨씬 비참합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혼자 썩어가는 죽음. 그게 진짜 말로였습니다. 2013년 1월 5일 새벽 심장박동 모니터가 일자로 펴지며 길게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조폭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어두웠던 한 페이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닫혔습니다. 향년 64세. 너무 조용했고 너무 비참했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추모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잘 갔다. 지옥 가서 죗값 치러라. 그가 평생 공포로 얻으려 했던 건 결국 세상의 경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마저도 김태춘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무대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회장 의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양복의 어깨들만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바깥엔 경찰이 병력을 깔았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태천의 죽음은 애도가 아니라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례식장은 거대한 연극 같았습니다. 울음은 드물었고 악수와 명함, 교환이 많았습니다. 요즘 어디서 일하냐, 건설 하나 맡았다. 보스의 죽음은 그들에게 비즈니스의 장이었습니다. 김태초는 죽어서까지도 이용당했습니다. 관이 운구차로 나갈 때 조직원들이 도열해 허리를 굽혔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불길 속으로 육신이 들어가는 순간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한 줌의 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질문 하나였습니다. 김태천이 사라지면 조폭도 사라졌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양복을 입고 기업가가 되었고 주식과 불법 도박과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의 피를 빨았습니다. 폭력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피해는 더 넓어졌습니다. 피를 보는 대신 서민들의 피눈물을 보게 만든 시대. 김태촌의 전설은 끝났지만 그가 상징했던 어둠의 방식은 형태만 바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권력을 만들려는 욕망이 어떤 결말을 부르는지, 공포로 얻은 존경이 얼마나 쉽게 경멸로 바뀌는지,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외로운 병실과 잊혀진 죽음뿐이라는 것. 김태촌이라는 이름은 그걸 가장 잔인하게 증명한 증거였습니다. 김태촌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정리의 시작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음이 적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누가 빈자리를 메울지, 누가 남은 돈줄을 가져갈지, 누가 앞으로 어떤 깃발 아래 설지. 김태촌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공포의 유산이었고, 공포의 유산은 늘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자는 단지 범서방파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경고는 한 번, 그 다음은 작업, 속도전, 기습, 본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과의 거래. 김태촌이 보여준 건 주먹이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더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놈들이 그 공식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폭력은 효율로 변했고 공포는 시스템처럼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거리에서 칼부림을 하면 곧장 잡혀가는 시대. 카메라가 깔리고 휴대전화가 기록하고 인터넷이 퍼뜨리는 시대. 누군가의 주먹이 곧바로 뉴스가 되는 시대. 그래서 어둠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피가 덜 보이는 방식으로, 더 넓은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들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회사 간판을 걸었습니다. 건설 연예기획, 유통투자. 겉으로는 번듯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뒤에는 협박이 있었고 투자 뒤에는 갈취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골목에서 한 사람을 때렸다면 이제는 서류 한 장으로 수백 명의 삶을 흔듭니다. 폭력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칼 대신 법률 용어, 쇠파이프 대신 회계장부, 주먹 대신 인맥. 김태촌의 시대가 낭만으로 포장되던 이유는 사람들이 폭력을 영화처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야만이었고 피해자는 늘 약자였습니다. 김태촌도 결국 그 약자들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망가진 뒤에도 그 방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조용해졌고 더 똑똑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을 동경하는가? 왜 누군가는 김태촌 같은 삶을 멋지라고 착각하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약한 현실에서 강해 보이는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진짜 강함이 아니라 약자를 밟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늘 비슷합니다. 돈도, 사람도, 의리도 결국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병실의 천장과 숨막히는 공포뿐입니다. 김태촌이 그걸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폭력은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처럼 보일 뿐입니다. 공포로 얻은 존경은 존경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굴복은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배신으로 바뀝니다. 김태촌의 부하들이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명함을 돌린 것처럼 그가 누웠을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의 이름은 이제 역사 속 악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악명은 경고가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잊으면 제2의 김태촌은 언제든 나옵니다. 골목에서 칼을 드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스마트폰 너머에서 사람의 돈을 털고 서류로 사람의 삶을 묻고 약점을 잡아 삶을 찢는 모습으로 어둠은 늘 시대에 맞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경이 아니라 경계로, 전설이 아니라 경고장으로. 화려했던 네온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네온이 꺼졌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 김태촌은 한 시대의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한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밤거리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촌과 자웅을 겨뤘던 조양은의 이야기, 부산을 피로 물들였던 또 다른 조직들의 이야기, 시대가 바뀌며 더 교묘해진 범죄의 이야기. 다음 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김태촌이 사라졌다고 해서 밤이 밝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면 어둠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갈 뿐이죠. 장례식장 밖에서 경찰이 경계를 선 그날,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김태촌이 남긴 빈자리. 그 자리를 노리는 자는 누군가.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 바닥에 칼끝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조양은은 김태촌과 달랐습니다. 김태촌이 둔탁한 망치라면 조양은은 얇고 날카로운 면도칼이었습니다. 김태촌이 공포를 소리로 만들었다면 조양은은 공포를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고 그 손이 떨어진 뒤에 사람의 숨통이 조여오는 방식. 맞짱 뜨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줄을 당겨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 그래서 사람들은 조양은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눈앞에서 때리는 놈보다 뒤에서 삶을 끊는 놈이 더 잔인하니까요. 서울의 밤이 삼국지로 불리던 시절, 김태촌은 속도와 폭력으로 판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조양은은 그 판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구역을 지키고 돈줄을 묶고 사람을 묶고 필요하면 웃으며 칼을 빼는 사람. 그는 조직을 깡패 집단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가 있었고 말투는 낮았지만 그 눈빛은 한 번 꽂히면 끝까지 따라붙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두 사람이 한 도시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릴 수 없듯 서울 밤바닥도 오야붕이 두릴 수 없었습니다. 김태촌은 앞에서 찍어 눌렀고 조양은은 옆에서 파고들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내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 계산이 눈빛으로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이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동재. 광주에서부터 얽힌 악연. 한때 형님 동생이라 불리던 사이조차 이권 앞에서는 칼날이 됩니다. 서울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골목의 바닥은 피를 더 빨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불안했고 사람들은 밤이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의 차가 어디에 멈췄는지, 어느 업소의 간판이 내일도 켜질지, 그 모든 것이 조직의 기분에 달린 시대였으니까요. 김태촌의 시대는 이미 한 번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양은의 그림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판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꺾고 어떻게 서울밤을 다른 색으로 물들였는지. 김태촌이 폭력의 전설이라면 조양은은 지능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더 오래 살아남는 공포가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길 차례입니다. 같은 밤, 다른 괴물. 조양은이라는 이름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양은은
김태촌처럼 골목을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눕히기 전에 먼저 사람을 읽었습니다. 누가 욕심이 큰지, 누가 약점이 있는지, 누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지. 칼을 빼는 건 마지막이었고 칼을 빼지 않고도 상대를 꺾는 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붙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는 사람, 속으로는 이를 갈며 무릎을 꿇는 사람. 김태촌이 뉴서울 호텔에서 한 방을 터뜨렸을 때 조양은은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낮게 웃었을 겁니다. 저놈은 결국 너무 크게 뜰 거다. 그리고 크게 뜬 놈은 크게 떨어진다. 조양은은 폭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권력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촌이 칼로 판을 흔들었다면 조양은은 그 흔들림이 끝났을 때 남는 자리를 노리는 쪽이었습니다. 불길이 지나가고 난 뒤 제 위에 깃발을 꽂는 사람. 하지만 그에게도 발목을 잡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조양은은 사건으로 엮여 철창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은 보통 사람에겐 끝이지만 조양은에겐 또 다른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조용해졌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싸움판의 법이 아니라 시스템의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말이 기록으로 남는지, 어떤 루트로 돈이 흘러드는지, 어떤 관계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지. 철창 안에서 그는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선 김태촌이 피로 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조양은은 감옥 안에서 뉴스로 김태촌의 폭주를 봤을 겁니다. 이동제가 무너지고 업소들이 넘어가고 정치권과의 거래가 오가고 마침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조양은에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김태촌은 자기 힘을 믿었고 그 힘이 너무 커져서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렸다. 그러면 끝은 정해진다. 사냥이 시작되면 가장 화려하게 날뛰던 놈부터 잡힌다. 시간이 흐르고 김태촌이 수갑을 차던 날, 조양은은 철창 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한 시대의 왕이 무너지는 순간 다음 시대의 균열이 생긴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태촌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공백이 아니라 더 교묘한 공포가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양은은 그 자리를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밤바닥은 한 사람의 꿈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태촌이 남긴 피의 흔적 위로 수많은 작은 욕망들이 꿈틀거립니다. 사라진 왕을 대신해 왕이 되려는 놈들, 남은 돈줄을 쥐려는 놈들, 과거의 원한을 갚으려는 놈들. 조양은 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울의 밤은 다시 한번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더 깊게. 조양은 이 철창 밖으로 나오는 날 서울의 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피비린내 대신 공백이 남아있었고 공백은 가장 먼저 굶주린 자들을 불렀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고 구역은 그대로인데 돈줄이 갈라졌습니다. 한때 김태촌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중간 보스들이 서로를 노려봤고 어제의 꼬봉이 오늘의 형님을 꿈꾸는 혼탁한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조양은은 그 혼탁을 좋아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칼이 아니라 머리가 왕이 되니까요. 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먹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업소 사장, 중간 관리자, 돈을 쥔 브로커, 경찰과 연결된 정보통. 그는 술잔을 채우며 웃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는 쓸데없는 피 보지 말자. 하지만 그 말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피를 안 보이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움을 끝낸 다음 보여줬습니다. 어느 업소가 말을 안 들으면 다음날 갑자기 세무조사가 떨어지고 갑자기 임대계약이 깨지고 갑자기 투자자가 빠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매끈했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조양은 이 손을 댔다. 칼이 보이지 않아도 목이 조여오는 공포,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밤바닥엔 피를 좋아하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촌의 잔재를 자처하는 놈들,
아직도 주먹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놈들, 그들이 조양은에게 시비를 걸어오면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놈의 오른팔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돈을 대던 형이 돌연 발을 빼고 남은 식구들이 다른 깃발로 흩어졌습니다. 조양은은 한 번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판은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판을 뒤집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더 빨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공포가 오래 갈수록 더 큰 욕망이 들끓습니다. 권력은 나누면 약해지고 독식하면 눈에 띕니다. 조양은은 김태촌이 왜 무너졌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게 떠서 권력자들에게 짐이 된 순간 사냥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줄을 당기며 이름을 덜 쓰고 돈을 더 모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다시 주인을 찾는 듯 보였지만 그 주인은 더 이상 칼을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전쟁은 소리 없이 더 길게, 더 차갑게 이어집니다. 조양은 이 택한 길은 정복이 아니라 침투였습니다. 김태촌이 한밤중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 간판을 갈아엎었다면 조양은은 낮에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 소개 한마디, 인사치레 같은 술자리.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업소 사장은 어느 순간부터 월말이면 돈 봉투를 2개로 나눠 준비했고 중간 보스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할지 스스로 계산했습니다. 칼이 번쩍이지 않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폭력에는 반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에는 스스로 목을 내밉니다. 그가 가장 경계한 건 이름이었습니다. 김태촌이 이름을 공포의 깃발로 세웠다면 조양은은 이름을 칼집 속에 숨겼습니다. 이름이 크면 언젠가 국가가 움직인다는 걸 김태촌의 몰락이 증명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조양은은 앞에 서지 않고 뒤에서 방향만 틀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면 그는 직접 나서기보다 소란이 설 자리를 없앴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조직이 스스로 쪼개지는 방식, 누가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결과만 남는 방식, 그게 지능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밤바닥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욕망이 몰려듭니다. 김태촌이 사라진 자리, 이동재가 무너진 자리, 그리고 철창이 남긴 빈틈, 그 틈으로 수많은 이름 없는 짐승들이 들어왔고 조양은은 그 짐승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싸움이 커지면 경찰이 움직이고 피가 많이 흐르면 뉴스가 붙고 뉴스가 붙으면 위에서 칼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는 피를 적게 흘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오래 잡아먹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밤은 또 다른 질서로 바뀌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졌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덜 들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폭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폭력이 옷을 갈아입었다는 걸. 칼 대신 계약서, 주먹 대신 인맥 협박 대신 약점과 빚. 한때는 골목에서 맞고 울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조양은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먹어치우는 방식은 오래갈까? 아니면 언젠가 조용한 괴물일수록 더 큰 덫에 걸릴까? 김태촌이 총구 앞에서 깨달았던 그 진실. 사냥은 늘 필요할 때만 끝난다는 것. 다음 이야기는 조용한 괴물이 어떻게 덫의 냄새를 맡고도 걸어 들어가는지 그 순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양은은 늘 덫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도를 늦췄고 소리를 줄였고 이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도 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덫은 늘 위에서 내려오고 때로는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위에서는 공권력이 명분을 찾고 아래에서는 라이벌이 기회를 찾습니다. 조용한 괴물은 오래 살아남지만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원한을 쌓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촌이 폭주하다가 꺾였던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양은은 그걸 잊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결국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성공은 독처럼 달콤합니다. 그리고 독은 언제나 과용을 부릅니다. 서울의 밤이 조용해졌다고 해도 그 조용함 아래에는 균열이 늘었습니다.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통해 움직이는지, 어떤 업소가 어느 라인을 탔는지 조양은은 그 균열을 봉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균열이 봉합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용히 살 때도 됐잖아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조양은은 알아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다. 공권력의 그림자는 늘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작은 단속, 작은 조사, 작은 정보의 누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낯선 눈이 주변을 맴돕니다. 친절한 듯한 형사우연을 가장한 질문, 오래된 인맥에 연락 두절. 조양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속은 계산으로 바빴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건 언젠가 내가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 밤바닥에 또 다른 법칙이 작동합니다. 공권력이 커질수록 내부 배신도 커진다. 잡혀 들어간 놈은 살기 위해 말을 한다. 돈이 끊긴 놈은 살기 위해 팔아넘긴다. 의리는 배고픔 앞에서 찢긴다. 조양은이 아무리 조용히 관리해도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약합니다. 한 명이 흔들리면 줄줄이 흔들립니다. 조양은은 그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 약함이 결국 자신에게 칼이 될 거라고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김태촌처럼 크게 넘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더 오래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버티는 순간마다 덫은 더 정교해집니다. 바깥에서는 사회가 바뀌고 범죄의 방식이 바뀌고 단속의 기술도 바뀝니다. 카메라가 늘고 기록이 남고 흔적이 쌓입니다. 예전에는 칼에 묻은 피를 씻으면 끝났지만 이제는 한 통화, 한 계좌, 한 만남이 증거가 됩니다. 조양은의 침묵은 더 이상 완벽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괴물의 시대에도 끝을 향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신호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삐 하고 울리는 병실의 기계음처럼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커질수록 조양은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깊은 그림자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판을 뒤집어 덫을 찢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한 가지 진실이 다시 드러납니다. 김태촌이든 조양은이든 밤바닥의 왕은 결국 하나입니다. 시대입니다. 시대가 필요하면 살려두고 시대가 싫어지면 버립니다. 조양은도 그 사실을 알면서 끝까지 모른 척했던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모른 척의 대가, 조용한 괴물이 덫 앞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어집니다. 덫은 늘 조용히 닫힙니다. 큰 소리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길을 하나씩 지워버립니다. 어제까지 열려있던 문이 오늘은 잠겨있고 어제까지 받던 전화가 오늘은 끊깁니다. 조양은은 그런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읽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낮게 숨고 더 적게 움직이고 더 조심스럽게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한번 방향을 틀면 개인의 조심성은 결국 연장일 뿐입니다. 거대한 기계 앞에서 아무리 칼을 갈아도 기계는 칼날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김태촌의 몰락이 보여준 건 단순한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범죄는 필요할 때 서로의 손을 잡지만 필요가 끝나면 가장 먼저 손을 놓는다는 진실. 오늘의 방패는 내일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표적이 된 순간부터는 그가 얼마나 영리했는지보다 그가 얼마나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둠의 왕은 힘으로 죽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죽습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면 먼저 움직이는 건 공권력이고 뒤따라오는 건 배신입니다. 조직의 세계에서 배신은 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돈줄이 끊기면 의리는 마르고 길이 막히면 충성은 돌아섭니다. 가장 가까웠던 입이 가장 빨리 열리고 가장 오래 함께했던 손이 가장 먼저 등을 칩니다. 그래서 덫이 닫힐수록 괴물은 더 외로워집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묶어왔던 자는 결국 폭력 때문에 혼자 남습니다. 그게 어둠의 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밤바닥 자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에서 칼을 휘두르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기록이 남고 카메라가 보고 증거가 쌓이니까요. 그래서 어둠은 더 매끈해집니다. 서류가 칼이 되고 계약이 쇠파이프가 되고 인맥이 주먹이 됩니다. 피를 덜 보이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한숨으로 먹고 사는 시대. 그게 새 어둠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조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식만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무대가 바뀔 뿐 어둠은 늘 사회의 틈에서 자랍니다. 돈이 흐르고 약점이 생기고 누군가가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어둠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다음 괴물의 이름도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강해 보이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공포로 만든 권력이 얼마나 쉽게 경멸로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밤의 왕들은 언제나 세상을 지배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시대가 허락한 만큼만 살았을 뿐입니다. 허락이 끝나면 그들은 그저 잊혀지는 이름이 됩니다. 밤의 기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끝은 늘 다음을 부릅니다. 김태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한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양은이 사라지면 또 한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시대는 끝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꿉니다. 어둠은 이름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무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은 착각을 합니다. 저 괴물이 사라지면 세상이 안전해질 거라고. 하지만 김태촌의 말로가 증명했습니다. 폭력으로 만든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공포일 뿐입니다. 공포는 오래 갈 것 같지만 시대가 등을 돌리는 순간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전화는 끊기고 사람은 떠나고 남는 건 병실의 천장과 산소 호흡기의 소리뿐입니다. 의리를 외치던 부하들도 형님을 부르던 입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명함을 돌리고 다른 우산을 찾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울음이 적었던 이유는 모두가 이미 다음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가? 왜 누군가는 여전히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에 매혹되는가? 답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약한 현실 속에서 강한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언제나 약자를 밟는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뒤에는 피가 있었고 웃음 뒤에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 끝은 늘 같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낭만이 아닙니다. 낭만으로 포장된 야만입니다. 돈이 돌고 사람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김태초는 그 야만을 가장 거칠게,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깡촌의 주먹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결국 정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가진 게 아니라 잠시 세상을 흔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 그는 잊혔습니다. 남은 건 악명이라는 한 줄, 그리고 그 악명이 남긴 상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로 끝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김태촌의 시대가 지나간 뒤 조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양복을 입고 회사를 차리고 시스템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흔들고 불법 도박을 굴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의 삶을 빨아먹습니다.
예전에는 피를 봤다면 이제는 피눈물을 보게 만듭니다. 폭력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폭력의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설로 소비되면 안 됩니다. 경고로 남아야 합니다. 어둠은 늘 다음 세대를 기다립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혹은 스마트폰 너머에서 누군가가 다음 괴물의 방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김태촌의 끝은 차가운 경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해 보여도 끝은 비참하다. 강해 보여도 결국은 외롭다. 공포로 얻은 존경은 존경이 아니다. 이것으로 범서방파 보스 김태촌의 긴 기록을 마칩니다. 하지만 밤거리의 이야기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조양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기는 그 이름이 다음 기록의 첫 문장이 됩니다. 어둠은 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페이지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